네. 전세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신 게 있는데 지금 집값이 하락이나 보합으로 가는 변곡점이기는 하지만 금리 때문에 이게 변동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이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네. 금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즉각적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는 과거의 추세를 살펴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대1로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금리 인상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자산 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는 뭐 이론의 여지 없이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금리가 최근처럼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가격도 당장이라도 폭락을 할 것처럼 생각을 네. 하시는데 그건 이제 좀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저는 그걸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네. 아직 집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 혹은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금방이라도 집값이 지금 가격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서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언제든지 살 수 있을 것처럼 네.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굳이 말하자면 희망 고문 혹은 역희망 고문 네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그 시차를 두고 나중에 떨어진다는 건지 아니면 금리 인상과 뭐 집값에 아주 관계가 뭐 아주 정비례하진 않는다는 네, 건지. 상관계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금리가 지금처럼 빠르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계속 오른다. 추세 자체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방 압력을 받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 시차도 기본적으로는 뭐 제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네. 그 연구를 보더라도 적어도 빨라도 6개월, 길면 한 18개월 정도 이상이 지나야만 네.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높아진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네. 시장의 급매물이나 아니면 경매 물건의 증가를 통해서 전체 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결국에 한 6개월에서 12개월 지나면 지금 어쨌든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경매 물건도 좀 늘어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당장일 것처럼 생각하셔서는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편입니다. 뭐 한두 달 안에 갑자기 막 급락하는 물건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어느 지역들은 막 몇 억 떨어졌다, 막 2억, 3억씩 떨어졌다 하는 곳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주 바로 반응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또 다르게 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기는 했겠지만 네. 이게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보통 차주, 대출을 쓰신 분을 얘기를 은행에서 일컬을 때 차주라고 하는데요. 차주들이 받는 충격의 크기가 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뭐 코로나 상황도 있었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집을 갖고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사업을 하시면서 대출을 그 사업 관계로 쓰신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처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분들보다 좀 더 크게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집을 빨리 정리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빨리 팔기 위해서 금매로 내놓으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직 하락은 시작도 안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으로 완연한 방향 전환인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 고객들하고 상담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이거 물어보러 올 것 같은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다. 네, 단기적으로는 사후적으로 이것들이 거래가 같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그 초입까지 가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수준이 되면 알 수 있겠지만 이걸 사전적으로 지금 조정으로 끝나고 말 상황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대세하러 가는지 이거를 정확히 짚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표들을 볼 때 이제 거래량이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뭐 이후의 상황을 보고 뭐 시작이 완전히 됐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점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금리가 전체적으로 상승되고 빨리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를 감안하면 그동안 수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자산 시장이 계속 상승만 해왔거든요. 영원히 상승하는 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승폭을 감안하면 언제가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뿐이지 한동안에는 이제 조정 혹은
하락으로 가는 시점은 조만간 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촬영일 기준으로 아마 내일 정도에 그 미국에서 또 금리 인상 여부가 또 결정이 되는데 뭐 지금 0.75를 올리냐 뭐 1% 올리냐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미국은 계속 금리 올릴 것이고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이런 게 사실 지금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충격으로 오긴 오지만 부동산 시장만 봤을 때는 바로 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되나요? 보통 이제 헤비급 네. 그 권투 선수들이 네. 누군가에게 이제 주먹으로 맞을 때하고 네. 초등학생들이 맞을 때하고 네. 충격이 다 틀릴 거거든요. 그렇죠. 뭐 대한민국의 주택 시장 쪽이 뭐 헤비급 선수다 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은 집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차주별로 대출을 쓰신 분들별로 금리가 인상되기는 하겠지만 그 여파를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면 15억 초과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된 지가 네. 생각보다 꽤 됐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5억 초과 하는 아파트를 대출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셨던 분들이 그래도 꽤 있을 거예요. 뭐 좋은 지역일수록 그렇겠죠. 네. 비싼 지역일수록.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대출을 쓴 적이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네. 이분들한테 상관이 없을 거고요. 또 한 가지 비근한 예로 뭐 자산가 뭐 이 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혹은 뭐 10억 초과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으시는 저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DTI에 대한 제한. 다시 얘기하면 그 집값이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이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네. 라고 하는 범위로 제한이 된 지가 네. 꽤 오래됐죠. 그렇죠. 네. 되게 오래됐죠. 자산 가격이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점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 DTI였다 요즘에 DSR로 더 강화되긴 했지만 생긴 지는 꽤 오래됐죠. 일정 수준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충격이 늦게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꽤 네. 오래 버틸 수 있는 조건들을 그 앞전에 금융시장 쪽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오래 버티실 거고 또 네.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쪽에 계시니까 어쨌든 지금 그 차주들의 지금 상황이라는 걸 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받은 분들도 어쨌든 기존에 대출 규제가 없었던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로 지금 좀 구성이 돼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아주 심플하게 지금 미국에서 0.7로 또 올린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어쨌든 또 같이 따라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에서 뭐 약간 한 0.5 정도 높은 뭐 기준금리 뭐 2%대 이 정도라면은 그래도 차주들이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이제 지면을 통해서도 가끔 나오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데 실제로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신한은행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그 기존에 담보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의 평균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수준이 네. 4% 정도예요. 직전까지는 한 3.6 정도 됐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올라서 4% 정도 되는 수준이고 상단의 경우에도 지금 5.6% 정도밖에는 아직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5.6이에요. 이게 평균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을 쓰셨다 하더라도 신용도가 좋고 그래서 좀 적게 쓰셨거나 하신 분들은 훨씬 더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아직은 물론 이 금리는 점점 변동금리를 쓰신 분들이 많다는 걸 감안하면 네. 올라가겠죠. 다만 흔히 이제 지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7% 8%의 금리라고 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 새로 받는 사람들의 네.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경우라면 부담이 빨리 클 수 있겠지만 전체 모수에서는 이미 네. 받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금리 수준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는 없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 네. 어쨌든 좀 기다려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집값이라는 게 좀 변수가 더 크다는 거는 금리가 아니라 다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공급이죠. 공급. 네, 그리고 반대쪽 측면에서는 수요인 거고요. 네. 다만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락의 변곡점에 가까워져 왔다 혹은 진입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금리 부분들이 그 금리 자체로서가 아니라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매수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 쪽이 뭐 지금 살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렸다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는 맞고요. 네. 그런 공급과 수요 부분 금리가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집값이 일부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 지역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나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가격이 조정되는 거는 근본적인 가격 하락이라고 뭐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사실 거래량이 뭐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고 한 기사가 몇 달 지나면 더 바닥을 찍었다. 막 계속 거래량이 막 좀 줄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기 싫어하는 건지 팔기 싫어하는 건지 팔군 싶어 하는데 사질 않는 건지. 네. 네.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네. 그걸 또 사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거래량 감소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또 섣불리 하게 되면 네. 매물이 최근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가격을 낮추고 팔아야만 진짜로 팔겠다라는 진성의 의사인 거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가격도 많이 조정 안 하고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라고 해서 다 매물은 아니기 때문에 아, 매물이 증가됐지만 가격을 낮추지 않고 그냥 살 테면 사, 말라면 말고 이런 매물들도 많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 상담도 하고 하시니까 그러면 약간 어느 정도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할 거고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아무래도 좀 자산가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매물로 내놓는 분들보다는 뭐 다른 식으로 뭐 증여나 뭐 이런 걸로 가시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내년 5월 9일까지 시행되는 양도세 한시적인 중과 완화 때문에 네. 주요 지역에서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요 효과만 놓고 보면 매물로 내놓으시려고 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직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 초에 그랬었고 내년 이제 5월 9일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조금 더 늦추더라도 5월 초까지 내년 1월부터 한 5월 초까지 빨리 보고 네. 올해 겨울에는 슬슬 팔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잔금을 5월 9일까지 맞추려면 그 정도를 네. 보셨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시 화두가 됐던 것들이 세금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또 이따 얘기도 나누겠지만 세금도 보유세를 또 깎아주는 게 또 발표가 되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런 분들도 고민이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확연하게 양도세 중과 이게 금액 단위로 몇 억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혜택을 줄 때 빨리 팔아야 되겠다. 어차피 많으니까 이렇게 하셨다가 지금 다시 보유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적어지면서 뭐 일단은 안 팔겠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힘은 생겼다. 이렇게들 네.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버텨볼까라는 생각이 약간은 좀 늘어나고 있다. 네,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한국 부동산원 뭐 수치상으로는 뭐 계속 하락세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좀 조정은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 거죠. 뭐 아주 단순히 올 하반기 정도라고 본다면. 이미 조정이 사실은 뭐 작년 하반기부터 네. 지금 현재까지 조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단기 조정으로 끝나게 될지 완연한 하락으로 갈지 그거에 대한 향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일 뿐입니다. 다만 이제 흔히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10억짜리가 20억이 되고 그러니까 10억이 오르고 지금 3억, 2억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보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떨어진 게 맞느냐라는 판단도 네. 있을 수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낮춰서 팔 용의가 있는지는 아직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되게 불확실한 상황인 거죠. 뭐 이게 뭐가 명확하게 지금 뭐 어떤 방향이 나왔다고 하기도 뭐하고 지금 뭐 전쟁도 있고 막 하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법 뭐 개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세제 개편안도 뭐 발표되는 거 보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약간 모르겠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보유세도 깎아주고 양도세도 깎아주면 팔지 말란 얘기인데 팔란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도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우선 전세가 우선은 좀 가장 시급한 분들이 많으니까 네. 전세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세 시장, 임대차 시장에서도 전세 시장,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최근에 일련의 지표들처럼 전세 가격이 서울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도 하락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네. 하는 부분이 다소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전세 가격 자체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건 좀 달리 봐야 되는데 네. 통상 매매 가격의 상승이 멈추게 되면 네.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멈추게 되면 임차로 눌러앉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새로 살 네. 사람들이 추가로 안 생기고 동일한 지역 내에서는 임차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전세가율이 네. 올라가야 돼요. 매매 네. 가격은 멈춰 있고 전세가는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전세 가격도 뭐 네. 안정되고 있다는 모습이 지표상으로는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가격이 정말 본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느냐라는 네. 부분이 오히려 지금 앞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이제 임대차법에 의해서 이중 가격이 실제로 형성돼 있는 거는 지표로서 명확한 것 같고요. 강북에 있는 마레프 같은 경우에도 전용 84 기준으로 보니까 전세가가 두 개가 거래가 반복적으로 되고 있어요. 8억짜리 하나, 네. 11억짜리 하나. 네. 그러면 제가 4년 차를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임대인 입장이라고 했을 때 나는 선량한 임대인이라서 뭐 8억에 그냥 이거를 임대를 줄 것이냐 네.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뭐 11억짜리도 있으니까 11억, 그렇죠. 12억 계속 돈은 네. 솔직한 거니까요. 네, 네, 그러면 네. 결국 9억짜리로 놓는 경우들이 많을 거고 다만 이제 최근에 전세가가 다소 안정되고 있는 모습을 지표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같이 올라갔고 네. 그런데 전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의 전환율은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차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대출을 받아서
전세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월세로 일부를 돌려서 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사는 것이 전세 대출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한 상황 때문에 자발적으로 월세로 전환하는 상황. 다시 얘기하면 임대차 시장을 다시 나눠서 전세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는 전세를 더 받아서 하려고 하지 않고 월세로 가겠다. 이 월세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그 임대차 기간이 2년 혹은 길게 보면 4년이잖아요. 4년이죠. 5% 범위 내에서 네. 보면 지금 전세 대출 이자보다 전월세 전환율로 인한 전환율이 더 낮다라는 거는 4년 동안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네. 해서 결국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자발적으로 전환해서 선택을 네. 한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세 시장은 수요가 빠지니까 물량은 네. 똑같을 텐데 수요가 빠지니까 안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표가 지금 정확히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세 부분은 네. 아마도 좀 더 지켜보면 올라가는 추세. 그러니까 보통 이게 매매 아니면 전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니까 매매를 안 살려고 하면은 보통은 전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세가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것도 안 올라가니까 네. 이게 뭐냐 매매도 떨어진다고 하고 전세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시장 안정됐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시일 수 있다. 네, 단기적인 현상. 뒤에 있던 월세가 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막 금리가 막 올라간다고 하니까 전세 얻기도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이거 변동금리로 뭐 같이 따라갈 것 같은데 근데 월세를 가면은 어쨌든 4년간 고정이니까. 4년간 뭐 최대 올라봐야 뭐 월세 5% 올라가는 거니까 거의 고정금리나 마찬가지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이게 유리하다라고 해서 이걸 선택하신다. 제 주변의 지인들도 아무래도 네.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이런 케이스들을 꽤 많이 최근에 봤습니다. 월세로. 일부러 월세 네. 가는 선택.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건 뭐냐면 같은 지역에서 못 옮기는 케이스에서는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또 하나는 지역을 옮기면 돼요. 네, 지역을 옮기면 그렇죠. 가능은 하겠지만 근데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살아봐서 다 직장도 그럼요. 그렇고. 네. 네. 사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 자기도 학교 생활하기 시작하면은 거의 못 옮긴다고 봐야 네. 되겠죠. 내가 직장은 멀리 다닐 네. 수 있어도 아이한테 옮겨가자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수를 줄이거나 뭐 옆에 아파트로 갈 수는 있어도 지역 옮기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대출을 더 받아서 변동금리로 전세 사느니 차라리 고정금리로 월세로 간다. 약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전세죠. 그래서 네. 반전세를 보통 많이 취하죠. 그러면 반전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에 임차 시장에서의 임대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차인들의 비용 증가는 뭐 전세 대출이든 똑같은 거니까. 매매 가격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네. 반전세든 전세든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갭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죠. 혹은 네. 월세에 따른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가 될 겁니다. 네. 원래 아파트는 수익률이 나오는 투자 상품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자연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정을 끝내버리고 단기간에 좀 끝내버리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뭐 보시는 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궁금함이 하나 생기는데 그 지금은 뭐 조정일지 하락일지 알 수 없고 뭐 지금 뭐 거래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좀 명확해지려면 뭐가 바뀌어야지 될까요? 지표로서 먼저 나타나게 될 거는 분명히 저는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요? 지금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이게 역대급 거래량 감소이기 때문에 네.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서 월간 기준으로 1000건이 안 되는 거래가 일어난다는 건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네, 물론 2월 달에 한번 그랬었고요. 네. 조사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1000건 내외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평균 기준으로는 이게 한 5000건에서 6000건 정도가 되는 게 맞고 실제로는 최근 1년의 거래에서는 보통 화랑기 때 기준으로는 네. 한 달에 10,000건 이상 그 이상으로 거래가 됐어야 정상인데 이게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 바닥 밑에 뭐 있다고 네. 1000건 밑으로 떨어졌다가 뭐 500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250건도 될 수는 네, 있겠죠. 네, 네.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대규모의 감면 제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장 세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또 세금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거래가 안 되면 사실상 세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국세든 지방세든 막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감면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감면카드를 당장 쓸 수는 없을 겁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안 좋잖아요, 네, 지금. 거래량 네.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가격이 계속 뭔가 이제 하락 쪽 지나칠 정도로 이걸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경착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가격을 조정을 받게 해서 안정화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완만하게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네. 그러니까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거래량 자체가 거의 뭐 문을 닫는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뭐 부분적으로라도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도록 하는 제도들이 나와야 되긴 할 거고요. 최근에
기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있더라고요. 강남 일대 혹은 뭐 서울 수도권 뭐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한 달 동안 여름도 됐고 했으니 네. 1년 동안 거래 지금 6개월 동안 거래가 한 건도 없어서 차라리 이 차제에 이 기회에 네.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다 오겠다. 아. 근데 어딘가 좀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 19년도 당시에도 이런 상황이 네, 생겼었고요. 맞아요. 더 앞쪽으로는 그 네. 앞전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에도 네. 역시 같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2018년도, 19년도 저도 그때 현장 막 다닐 때 보면은 너무 반가워들 하시고 막 네.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안 살 사람이어도 반가워하시는 아, 거죠. 그래도 그냥 와서 말동무라도 해주니까 너무 안 되니까 지금 아파트가 한 180만 호인가 190만 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가 한 180만 근데 원 정도. 그 중에서 지금 1000건이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냥 안 움직이는 거래고 네. 네. 중개사분들이 정말 한 달에 한 건 못하는 분들이 아마 수두룩할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가 없게 되면 중개사 분들뿐만 아니라 파급 효과가 부동산 시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짜장면 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 업계들 네,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네.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네. 아직은 그런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뭐 부양책을 낸다든지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요즘에 뭐 어떤 그 정책들이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거래 활성화를 최대한 좀 유도하는 쪽으로 나오는 게 이런 거랑 네. 좀 관련이 있다고 볼까요? 부분적으로는 대출에 대한 규제 아직은 뭐 여전히 규제가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네. 꼭 사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젊은 세대들이라면 일부 범위 내에서는 살 수 있게 해주는 뭐 제도들. 그러니까 보통 규제가 생길 때 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고 세금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네. 먼저 풀리는 건 대출에 대한 규제가 먼저 풀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세금에 대한 규제가 차차 풀리는 네. 이런 상황이 뭐 지금으로서도 또 예상해 볼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은 완전 거래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거래량이 좀 뭔가 살아나는 어떤 뭐 네. 계기가 있든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거래가 좀 돼봐야 그래야지 좀 알 수 있다. 네. 반전이 일어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누가 보더라도 그 지표를 보면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다. 음. 근데 가격은 계속 신저가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대세 하락으로 들어선 이건 하락이구나. 본격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반대로 뭐 거래량이 막 늘어나는데 가격이 뭐 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었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거래량이 그래서 가격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거래가 막혔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